12. 복수의 화신. 세 사람은 밤새도록 강행군을 했다. 몇 번인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기도 했지만 호프는 산을 타는 데는 익숙했기 때문에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밤이 지나자 거칠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경치가 전개되었다. 사방으로 눈을 잇 높은 산봉우리가 이어져 있고 길 양쪽으로 바위의 절벽이 까마득하게 솟아 있었다. 때때로 바위가 굴러내리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어 말과 사람들을 놀래게 하였다.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하자 산봉우리가 붉게 물들었다. 세 사람은 그 장엄한 경치의 기운을 얻고 더욱 걸음을 재촉했다. 바위 틈에서 샘이 솟아나는 곳에서 세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말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급히 아침 식사를 했다. 루시와 페리어는 조금만 더 쉬고 싶은 눈치였으나 호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쯤은 추적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빨리 보다 먼 곳으로 도주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카슨시티에 무사히 당도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하루 종일 좁은 계곡의 길을 전진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적으로부터 약 50km는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었다. 밤이 되자 병풍처럼 둘러친 바위가 바람을 막아줄 곳을 찾아서는 서로 몸을 기대어 체온을 유지하면서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러나 동이 트기가 무섭게 잠에서 깨어 길을 떠났다. 추격대가 쫓아오는 기미는 느껴지지 않았기에 호프는 자기들이 그럭저럭 몰몬교도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탈출한 지 이틀째가 되자 식량이 바닥났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호프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 산에는 짐승이 있기 마련이어서 지금까지 산속에서 장총 한 자루로 목숨을 지탱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높이 15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올라와 있었기에 몹시 추위를 느꼈다.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페리어 부녀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지펴 주었다. 그리고 말을 메어두고는 루시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총을 들고 사냥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페리어와 루시가 불 옆에 웅크리고 앉았고 그 뒤에 세 마리의 말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곧 바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호프는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두세 시간을 돌아다녔으나 단 한 마리의 산짐승도 만날 수 없었다. 단념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문득이를 바라보니 100m가량 떨어진 돌출한 바위 위에 뿔이 큰 짐승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로키 사냥이라고 불리는 야생의 양이었다. 호프는 몸을 낮추어 바위에 총을 올려놓고는 천천히 겨냥을 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짐승은 펄쩍 뛰어오르더니 절벽에서 아래쪽 골짜기로 굴러 떨어졌다. 사냥은 너무 커서 지고 갈 수가 없었기에 호프는 뒷다리 쪽과 옆구리 쪽의 살의 일부만을 떼어 갖고 가기로 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어 사냥의 고기를 어깨에 메고는 급히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일이 어렵게 꼬였음을 알았다. 짐승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 어느새 길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이 계곡 저 산등성이를 헤매는 동안 어둠이 밀려와 간신히 눈에 익은 골짜기까지 왔을 때는 사방은 이미 캄캄해져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와서도 아직 달이 뜨지 않아 양쪽의 높은 벼랑으로 인해 어둠이 더욱 짙어져 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끝내는 처음 출발했던 계곡의 입구까지 왔다. 사냥을 떠난 지 벌써 5시간 가까이 지났으므로 페리어와 루시가 몹시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자기가 돌아온 것을 한시 바삐 알려주기 위해 입에 손을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여봐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들리는 것은 숨은 죽인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메아리쳐 퍼지는 자기의 외침뿐이었다. 다시 한번 보다 큰 소리로 외쳐보았으나 두 사람의 응답은 없었다. 호프는 말할 수 없는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혀 고기도 팽개친 채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바위 모퉁이를 돌아가자 불을 지폈던 장소가 한눈에 보였다. 아직도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나 쌓여있는 땔감으로 보아 호프가 떠나고 나서 그렇게 많은 나무를 지핀 것 같지가 않았다. 호프는 조바심이 나서 허둥지둥 달려가 보았다.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 주변에는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노인도 그의 딸도 말도 모두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호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서운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것이 분명했다. 호프는 이 엄청난 일에 정신이 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져 총에 기대어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다. 호프는 한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그는 원래 행동력이 남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곧 정신을 가다듬고서 불씨를 일으켜 사방을 환하게 밝히고는 주변의 흔적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땅 위에는 많은 말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많은 추적대가 왔었다는 표시가 틀림없다. 그렇다면 페리어와 루시를 함께 끌고 간 것일까? 호프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문득 무엇인가 눈에 띄는 것을 보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모닥불을 피운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낮에는 볼 수 없었던 흙의 작은 봉우리가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새로 만들어진 무덤이었다. 가까이 가보니 한 자루 나뭇가지가 꽂혀 있고 그 끝에 종이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존 페리어. 솔트레이크 시티의 주민으로 1860년 8월 4일 죽다. 아, 그렇다면 불과 얼마 전에 헤어졌던 그 외고 노인은 죽었단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그분이 묻힌 장소란 말인가. 호프는 또 하나의 무덤이 있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렇게 보일 만한 흔적은 눈에 띄지 않았다. 루시는 역시 처음에 정해진 운명에 따라 장로. 아들의 많은 아내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 잔인한 추격대에 납치되어 간 것이 분명했다. 호프는 루시의 가련한 운명을 깨달았을 때 그곳에서 페리어 노인과 더불어 머리를 나란히 하고 영원한 잠을 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호프는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이제 루시를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증오스러운 적에게 복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호프는 이 절망과 슬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손으로 적에게 복수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강한 의지와 꺾일 줄 모르는 정력을 이 목적을 위해 바쳐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호프는 핏기가 가셔진 얼굴로 아까 떨구었던 사냥의 고기를 찾아들고 와서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불에 구워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싸서 간수하고는 추격대의 흔적을 따라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다. 호프는 말을 타고 왔던 골짜기의 길을 이번에는 물집이 생긴 아픈 발을 이끌고 걸어갔다. 밤이 되면 바위 틈에 몸을 의지하고 서너 시간 눈을 붙였다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걸음을 재촉했다. 6일째가 되던 날 그 운수 사나운 출발을 했던 독수리 계곡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몰몬 교도들의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호프는 피로에 지친 몸을 장총에 의지하고 저 아래 널려있는 거리를 향해 분노의 눈을 굴렸다. 그때 자세히 살펴보니 광장 쪽에 깃발이 나부끼고 어딘지 모르게 잔치 분위기 같은 것이 느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말을 탄 남자 하나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쿠퍼라는 몰몬 교도로서 지금까지 몇 번인가 호프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었다. 호프는 루시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그를 불러 세웠다. 나는 호프요. 기억하고 있겠소? 쿠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호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호프는 무덤에서 기어나온 사람처럼 몰골이 처참한 채 눈만 반짝이고 있었기에 그 젊음이 싱싱했던 모험가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모양이었다. 잠시 뒤 쿠퍼는 이 남자가 호프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겁먹은 듯 말했다. 이곳에 나타나다니 정신이 나간 게 아니오?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기만 해도 내 목숨마저 날아갈 판입니다. 당신은 페리어 부녀의 도망을 도왔다는 죄로 장로 회의에서 체포영장이 나와 있어요. 호프가 격하게 말했다. 나는 놈들의 체포영장 같은 건 겁나지 않소. 그것보다는 쿠퍼 당신은 이번 일에 관해 아는 일이 많을 것이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걸고라도 조금만이라도 알려주시오. 나는 당신을 괄시한 일이 없소. 부탁이오. 쿠퍼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고 말했다. 무엇을 알고 싶소? 서둘러야 합니다.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루시는 어떻게 되었소? 엊그제 드리버의 아들과 예식을 올렸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 괜찮아요. 호프는 간신히 말하고는 입술까지 파랗게 질려서 털썩 바위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다. 결혼을 했다는 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회당에 축하의 깃발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하기야 드리버의 아들과 스탠거슨의 아들 사이에 어느 쪽이 루시를 차지하느냐로 잠시 옥신각신 말이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추격대에 가담했지만 스탠거슨이 루시의 아버지를 쏴 죽인 공로로 그쪽이 유리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회의를 연결과 드리버 가문의 권세가 강했으므로 예언자께서는 그 집안에 루시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새색시의 얼굴에는 이미 죽을 상이 나타나 있어 어느 집 며느리가 되던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넋을 잃은 유령 같았어요. 어라? 어디로 가는 거요? 호프는 어느 틈엔가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을 깎아 만든 석상처럼 굳어 있었고 눈만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내버려 두시오. 그렇게 내뱉은 호프는 총을 고쳐 메고는 독수리 계곡의 가파른 산속을 향해 걸어가 이윽고 모습을 감추었다. 쿠퍼의 예상은 정확했다. 가련한 루시는 아버지의 처참한 죽음의 충격 탓인지 아니면 저주스러운 결혼을 강요한 탓인지 다시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빼빼 말라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루시의 남편이 된 술주 정뱅이 드리버는 루시를 차지할 욕심의 절반은 페리어의 재산이 목적이었으므로 루시가 죽었어도 태연히 술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오히려 드리버의 아내들이 루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식 전날 밤에는 몰몬교의 관습에 따라 밤샘을 해주고 있었다. 모두가 루시의 관을 둘러싸고 그럭저럭 새벽을 맞이하려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더기를 입고 비바람에 시달린 인디언과도 같은 남자가 방 안에 들어섰다. 여인들은 너무나 뜻밖의 일에 멍하니 넋을 잃고 겁에 질려 있었다. 남자는 겁먹은 여자들을 본채도 않고 성큼성큼 루시의 시체 옆으로 갔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루시의 그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뜨거운 눈물이 루시의 백지장 같은 이마에 떨어졌다. 남자는 천천히 죽은 애인의 손을 잡아 그 갸름한 손가락에 끼어 있던 결혼 반지를 빼어들었다. 이 더러운 반지를 낀 채 땅에 묻힐 수는 없지. 그렇게 외치고는 급히 방을 나서서 계단을 뛰어 내려가더니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호프는 산속에 숨어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호시탐탐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스탠 거슨의 집 창문이 박살나며 총탄이 날아들어와 스탠 거슨의 귀를 스치고 탄환이 벽에 박힌 일이 있었다. 또 어떤 때는 드리가 벼락 밑을 지나가는데 바위가 굴러 떨어져 하마터면 깔려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두 사람의 몰몬교도 청년은 자기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하여 대규모의 수색대를 동원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를 잡거나 사살하려고 산속을 샅샅이 뒤졌으나 그때마다 실패를 했다. 그러자 더욱 조심스러워져서 혼자 나돌아다니거나 밤 외출은 하지 않게 되고 집 주위에는 파수 보는 사람을 세워 경계를 하게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호프의 출몰이 없어지고 그를 보았다는 소문도 차츰 없어져서 그가 산속에서 굶어 죽었거나 복수를 단념하고 먼 곳으로 떠난 것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놓게 되었다. 하지만 호프의 복수심은 희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평생의 비원으로서 더욱 굳고 끈끈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원래 호프는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어서 무한정 산속에 숨어 적을 노리고 있다가는 자신의 몸이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노숙을 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보니 건강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구나 계절은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산속의 겨울은 빨랐다. 만일 그대로 산속에 머물러 들개처럼 병들어 죽는다면 복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그것은 적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선 체력을 회복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복수를 성취하기 위해 그는 눈물을 머금고 근거지인 네바다주의 광산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예정으로는 1년가량 준비할 생각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사정이 겹쳐 5년가량이나 네바다주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났다 해서 원한이나 복수심이 조금도 사르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복수를 끝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은 아무래도 좋다는 결심을 굳히고 이름을 바꾸어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호프에게 반갑지 않은 사정이 벌어지고 있었다. 예언자가 죽고 교회의 장로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몰몬 교도의 절반이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난 것이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 중에 드리버와 스탠 거슨도 들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몰랐다. 다만 소문에 의하면 드리버는 대부분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떠났으나 그의 친구인 스탠 거슨은 극히 가난한 상태였다고 한다. 어송거나 아무라 수소문에 봐도 그들의 거처는 알 수가 없었다. 일이 이렇게 난관에 봉착하게 되니 아무리 집념이 강한 사람이라도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호프는 조금도 낭망하지 않았다. 그는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미국의 곳곳을 찾아다녔다. 해는 자꾸 바뀌어서 호프의 머리에도 흰 머리가 늘어갔지만 평생을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냥개처럼 적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돌아다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끈기를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왔다. 창 너머로 얼핏 보았지만 찾고 있던 인물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의 어느 주택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호프는 복수의 계획을 세밀히 짜기 위해 그날은 일단 초라한 여인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드리버 역시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거리를 떠도는 불황자 모양의 호프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는 곧 자기의 비서가 된 스탠 거슨을 데리고
치안 판사에게 가서 옛사랑의 라이벌이 질투와 증오심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날 밤으로 호프는 경찰에 연행되어 갔으나 보증인이 없었기에 몇 주일 동안이나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석방되고 보니 이미 드리버의 집은 텅 비고 드리버와 스탠거스는 함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서 호프는 다시 한번 기만당했으나 더욱 증오심을 불태워 그들의 뒤를 쫓을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유럽으로 갈 여비가 없었기에 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저축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되자 유럽으로 건너가 다시 천한 직업을 전전하면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런던에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제1장에 실은 와트슨 박사의 수기에 이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인용하기로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